다음에 이제 천민 중에 향부곡민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뭐 이건 집단 예속민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노비가 있고, 그렇죠? 예, 특히 노비, 전쟁 포로나 범죄 이렇게 이제 신분 구성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의 모습을 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 자, 삼국 시대의 모습입니다. 각국의 이제 모습들을 한번 조금 살펴본다면, 예, 일단 첫 번째는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아주 엄격한 사회, 특히 고구려는요, 무엇이 아주 심했어요. 여러분, 정복 활동이 아주 심한 나라잖아. 이 정복 활동으로 인한 이걸로 인해서 고구려 같은 경우 이 상무적 기풍이 아주 뛰어난 나라였어요. 법률도 아주 엄격하잖아요. 반역과 반란자 사형이죠. 가족은 노비로 만져, 도둑질한 자는 일책 12보로 갑니다. 또 적에게 항복을 했거나 전쟁에서 패한 자는 또 사형입니다. 뭐 없지만 남의 소나 말을 죽이면 노비가 되기도 합니다.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를 포함해서 5개의 부족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혼인 풍습으로는 이제 형사 취수와 이제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고구려의 풍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제. 백제는요, 엄격한 법률도 중요하지만 백제 같은 경우도 역시 상무적 기풍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요, 언어와 의복과 그다음에 풍속이 고구려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백제의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언어와 의복과 풍속이 비교적 고구려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게 백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제도 고구려와 같이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반역자, 살인자, 전쟁에서 패한 자는 군사들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돌아왔다? 군인 다 죽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절도범은 귀양을 가요. 그 대신 여러분, 절도범, 도둑질한 자는 귀양만 가는 게 아닙니다. 2배 내지 3배를 배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일책 12법인데 얘네는 2배 또는 3배를 배상하게 하면서 유형을 주는 거죠. 대신 관리는요, 3배 배상을 하게. 관리는 3배 배상하고 종신형이야.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럼 우리 공무원들 말이야, 청렴하죠. 그렇죠? 예. 국회의원 정말 청렴하죠. 자, 부인을 범한 자는 남편의 집의 노예. 야, 이거 참 뭐 남의 집 여자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 집에 가서 노예를 사는 거야. 얼마나 또 이게 또 무섭습니까, 이것도. 자,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가 있고요. 왕비족이 진씨나 해씨를 비롯해서 이제 8대성 귀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라는 비교적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신라는 아주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백회의였고, 그 다음에 또 화랑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점검을 이쪽에다가 조금씩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이쪽에다 한번 정리를 약간 해보면, 첫 번째 일단은 화백회의. 화백회의는요, 신라에서 화백회의는 시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족사회의 전통을 어떻게 했다고? 계승한 그런 문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시족사회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화백회의는. 예,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전통을 계승한 무슨 회의라고? 귀족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귀족회의다. 전통을 계승한 귀족회의다. 그래서 이제 귀족 연합적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흥왕 때 이제 개편이 된 기구입니다. 일단 여기는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주로 이제 화백회의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주로 이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중대사가 됩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불교 수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 문제 같은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나라의 중대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제예요. 이렇게 만장일치제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장일치제를 취함으로써 집단의 부정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결을 도모하고자라고 했죠. 단결을 도모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이제 화백회의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예, 국왕과 그다음에 이제 귀족 사이에 권력을 어떻게 해준다?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무엇도 갖고 있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데 이게 귀족회의라는 점이야. 귀족회의라는 점. 결론적으로 말하면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왕권을 어떻게 하는 기능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냐? 견제하는 기능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탁월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화백회의의 제대로 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귀족을 견제하는 기능이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백회의가 되겠고 일단 귀족회의, 화백회의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화랑도가 나옵니다. 자, 화랑도 이번엔 또 화랑도 보겠습니다. 화랑도 역시 원시 시족 사회의 청소년 그 집단이죠. 시족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계승합니다. 집단에서 이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원에서 이제 계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화백회의가 시족사회 전통을 계승한 거라면은 이것도 시족사회의 청소년 집단의 그 문화를 계승한 거다 해서 둘이 공통점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백회의는요 이쪽에 이제 법흥왕 때 이게 이제 개편이 된 거라면은 요거는 언제 개편이? 진흥왕 때 개편이 된 조직이에요. 진흥왕 때 이제 개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직이 있는데 화랑이 있고 화랑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진골이 되는 거고요. 화랑은 진골이 될 수 있고 낭도가 있어요. 낭도는 이제 진골부터 시작해서 이제 평민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진골부터 이제 평민에게까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심신을 연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유학과 같은 교육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또 한다? 아, 군인을 양성하겠죠. 군인을 양성하는 이런 기능인데 점차적으로 이제 군사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제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랑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계층 간의 대립과 그다음에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준다? 조절하고 이것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 두세요. 화백회의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을 조절한다면 화랑도의 역할 중에 하나가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료들이 많아요. 화랑과 이제 관련 자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최치원이 쓴 최치원의 바로 이 난낭비분 있죠. 난낭비분. 바로 이 최치원이 이 난낭비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이 3교의 도구, 이 3교, 유불선 3교의 현묘한도가 바로 화랑도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원광의 세소고개가 있고요. 원광의 세소고개. 특히 이제 뭐 그 화랑들에게 있어서 임전무태 이거 있죠. 임전무태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신서기석도 있죠. 임신서기석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임신서기석 그러면 이제 두 명의 화랑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3년 안에 몇 년 동안 열심히 유학 공부하고 무예를 연마하자 뭐 그런 내용이 있고 김대문의 화랑세기도 여기에 관련되겠죠. 그렇죠? 김대문의 이제 화랑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화랑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화백회의와 화랑도 뭐 제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핵심만 정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는 참고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나가 더 남은 게 이제 우리는 골품제도를 잘 살피셔야 되겠는데 자, 골품제도는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의 족장들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모든 신라인들의 신분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배층만을 위한 신분제도가 무슨 제도다? 골품제도라는 거죠. 한번 그 그림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골품제도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모두 원래는 4두품까지 되어 있지만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은
통일신라가 되면서 통일신라에 오면서 이제 소멸이 돼버렸어요. 왜냐? 거의 평민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니까 자동 소멸됐고요. 원래 진골 말고 누구도 있었을까요? 성골도 있었어요. 성골은 진덕여왕 이후 또 자동 소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나뉩니다. 자, 보십시다. 진골은요. 16관등인 조위부터 시작해서 1관등 이벌천까지 이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6두품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해도 6관등 이 아찬 이상은 못 올라가요. 5두품은 역시 똑같이 10관등 대남하까지밖에 못 가요. 4두품은 12관등 대사까지밖에 못 가요. 그것은 6두품부터 5두품, 4두품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골품 제도의 틀 안에서는 출세의 제약을 받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관등의 상한선만 규제, 이게 아닙니다. 골품 제도는 일상생활까지 다 규제를 해요. 예를 든다면 6두품인 경우는요, 방의 크기, 이들의 이제 방의 크기, 이 방의 크기를 뭐 길이 있잖아, 길이. 폭은 21자. 폭은 21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담장의 높이는 8자를 넘으면 안 된다. 83, 20, 한자가 30cm니까 8자면 38이 24, 2m 40 넘으면 안 된다. 내 키보다 조금 높겠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마구간의 수는, 마구간은 있잖아. 마구간은 말 5필 이상을 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규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방의 크기까지 규제를 해버리는 거죠. 담의 높이, 방의 크기, 마구간의 숫자, 마구간의 말의 다 일상생활까지 배우자를 정하는 데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서두에 제가 최치원을 얘기도 했습니다만 6두품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중시령, 시랑 말고 도둑, 사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거 다 진골이 먹는 거예요. 이거 다 진골이 먹습니다. 다 진골. 그러니까 6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봤자 태수밖에 못하는 거예요. 태수나 혈령. 이게 6두품이에요. 6두품. 지방의 하위 장관이 돼. 지방의 하위직. 지방 하위직. 6두품은 진골이 중시령이라고 하는 장관, 도둑 장관, 지방장관, 사신. 도둑은 구주. 이건 구주의 장관, 오소경의 장관. 이거 다 진골이 먹는 거야. 6두품이 하는 것은 태수, 혈령. 최치원이 한림학사였다가 한 지방으로 내쳤을 때 태수로 갔다. 태수. 6두품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바로 신라인들만 다시 한번 모든 신라인들에 의한 그 신분제도가 아니라 지배층 그들만의 신분제도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골품에 따라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규제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진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골품제도의 큰 특징이 되겠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의 제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나말 여초, 신라말 고려초 지방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겁니다. 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신라말의 사회 모습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중앙정부의 가혹한 수치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렇죠? 지방 통제력 약화는 호족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그렇고요. 6두품은 은거하기도 하고 지방 호족과 연대하여 사회개혁을 추진합니다. 촌주를 중심으로 촌락행정을 주관하고 지방 간의 통제를 받는 지배체제가 강화. 이건 아니죠. 신라 하대는 이 지배체제가 강화됐다라고 보면 안 되죠. 이게 약화된 거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 또 풀어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를 골라보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네요. 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의 사회상으로 옳지 않은 거죠. 혼인하는 풍습을 보면 구두로 정해지면 신부집에서 본체에 작은 별체되는데 서옥이라고 한다. 서옥제, 대릴사위제라고 했죠. 대릴사위제. 그럼 어디다? 고구려. 따라서 고구려에 대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건국 시조인 주몽과 어머니 유아 부인을 조양신으로 섬겼다. 맞고요. 남의 부족의 영역을 침범한 소나말, 이거는 뭐 우리 앞전에서 배웠던 동해의 풍습이죠. 예, 됐네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제 2번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추가 문제는 아이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고대의 경제와 사회까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에서는 경제에서는 그 민족 문서 같은 것도 조심해 주시고 통일 남북국의 교류 같은 것도 좀 조심해 두시고 사회는 오늘 본 것 중에 그거 신라의 화랑제도 그다음에 화백회의 그다음에 골품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